내비게이션과 탭. 그래서 스토리보드에서 화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베드인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친구가 더 나와서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딱 엄밀히 따지면 여기까지를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보이는 게 컨트롤러면 기존에 원래 우리가 뷰 컨트롤러 만들어 놓은 친구라면 요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죠. 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탭바는 안 만져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탭바가 딱 나오는 순간 요렇게 돼요. 얘는 여기 없어요. 탭을 구성해 주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얘는 탭은 정말 말 그대로 요 밑에 탭 그래서 요게 여러 개의 뷰 컨트롤러를 분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요. 요게 탭. 결국 화면 전환을 어떻게 가져가냐. 여러 개의 화면을 갖고 있는 앱들에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냐를 어, 조절해 주는 데이터 모델. 결국 이런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애플이 이때까지만 해도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그게 윈도우 C 옛날에 윈도우 C라고 해서 그 친구는 화면이 좀 조악했어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목록도 막 요만하고 얇게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박스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펜촉으로 정말 얇은 스타일러스로 요거를 이렇게 콕 찍어야 되는데 되게 조작도 힘들고 스크롤이 없고 여기 이런 식으로 위로 아래로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페이지 넘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옛날 장비. 그 전통 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요즘 대한통운이 아닌데 걔네가 뭐죠? 그쪽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은 아직도 이런 디바이스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생긴 이런 친구도 있죠. 네. 음. 요 시절에 이 시절에서 이런 걸 발명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이런 내비게이션 패턴 같은 걸 고안해서 스크롤 우리 테이블 뷰도 그렇고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모바일에 정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어떤 화면 전환을 기본적으로 담당하고요. 여기 보시는 모달 프레젠테이션 제가 모달은 한번 얘기했었죠. 임시 작업, 새 메시지. 그러니까 어, 어떤 화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 있죠. 뒤를 날리고 이 친구가 모달이에요. 모달 뷰라고 합니다. 화면을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는 우리 콜렉션 뷰로 만들었던 캐러셀 있죠. 그것처럼 비슷해요. 요거 이렇게 점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넘기면은 화면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죠. 네,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밀어서 들어오는 화면. 요걸 페이지라고 합니다. 앱 처음 깔았을 때 온보딩 보통 온보딩 화면에서 많이 쓰이죠. 처음 딱 깔았을 때 스텝 1, 2, 3
뭐 어떻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이 앱은 무엇이고요. 환영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 띄우는 온보딩이라고도 하고 그 쓰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온보딩 페이지 말고 웍스루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얘네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오히려 저희가 더 스루 T G 스펠이 정확히 안 나는데 스루가 이게 아닌가? 스루 맞을 것 같죠? 웍스루 웍스루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각보다 서비스 개발을 해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내 앱을 알려주느냐의 문제라서 웍스루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거기에는 페이지가 쓰인다. 잠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런 온보딩과 웍스루를 통해서 이탈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탈률은 반대로 말하면 잔존율이죠. 그래서 재방문이라고도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를 일단 이탈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앱을 깔았어 누가 설치 아이고. 페니 설치를 하고 나면 실행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설치하고 실행률도 100%가 안 돼요. 앱을 깔아놓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98%라고 합시다. 생각보다 설치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행한 다음에 가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입 지나고서 이제 실제 서비스 화면이 뜰 거잖아요. 보통은 뭐 가입을 안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가입을 안 시키면은 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가입을 딱 시키는 순간 여기서 한 40%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70%가 떨어져 나가는데 온보딩을 잘 하면 그게 한 6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로 보면 되게 왜 앱들이 온보딩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구나를 좀 알죠. 앱 개발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부분 이제 수치 데이터들을 좀 보면 어,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실제로 수치랑 이런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온보딩을 넣습니다. 온보딩 화면을 통해서 좀 가입 유도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 앱은 이런 거고 너 안 속여. 왜 이런 거죠? 제가 안 속여요. 이거 속이는 앱 아니에요. 약간 이런 설명들. 너가 이걸 쓰면 이런 이득을 얻을 거예요. 이런 걸 한참 그렇게 막 얘기 떠드는 이유가 요 가입 이탈률이 좀 높아요. 음. 이런 그래프를 보는 걸 퍼널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여기 설치 이전부터 있기는 한데 퍼널은 그 마케팅 용어기도 하고. 그래서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고요. 음. 이게 이제 이탈률 퍼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거 말고 재방문율이라는 게 또 있어요. 리텐션 레이시라고 해요. 스타트업 투자에서 제일 그 투자사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이거예요. 재방문율. 역사상 재방문율이 제일 높은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 뭐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사마다 공개하는 정보가 달라서 이게 카톡이에요. 카톡 초창기 재방문율이 80%가 넘었어요. 80이었는지 90이었는지 하여튼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그러니까 이거 통계 그래프 보면 카톡이 이만큼 올라와 있고 뭐 다른 은행 앱보다 높았었어요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화면 전환 이런 거를 잘 사용해야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냥 뭐 한 페이지로 난 그런 앱을 만들 거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방문율이나 이제 잔존율이나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희한하게 그게 결국 나중에 이 재방문율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 결제율로 가요. 이게 결국 이게 매출이잖아요. 어. 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런 거 엄청 공들이고 신경 쓰는 게 인제 보통 기획팀에서 이런 부분에 좀 프레셔가 많죠. 그러니까 기획팀이 보통 어 이 수치에 가장 압박을 느끼는 게 기획팀들이 많이 압박을 느끼죠. 개발팀은 아무래도 사실 개발팀도 느껴야 되는데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발자도 물론 장인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제품이 정말 안정적이고 어 클린 아키텍처로 깔끔하게 짜지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회사에서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거, 듀 데이트, 일정을 잘 지켜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간에 의사결정 바뀌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도 되게 맨날 욕하고 다녔는데 어 지켜줘야 되더라고요. 예. 그게 결국 같이 뛰는데 개발팀만 이렇게 뒤처 그러니까 근데 좀 항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개발팀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품 런칭에 제일 마지막 출발자다 보니까 다들 개발팀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획 디자인은 한 2-3주 길어야 한 1-2주 그러니까 기획은 한 1-2주 디자인은 2-3 주면 일단 마감을 치는데 개발은 결국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마감이 안 나잖아요. 그게 한 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니까 그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런 걸 잘 개발팀도 고려해 줘야 팀이죠. 예. 상대 이 회사의 그 모든 팀들이 다 해피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근데 좀 되게 짜증 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잘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결정이 바뀌어서 한 달 동안 했던 걸 갈아엎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서 그럼 한 달을 갈아엎었어. 그럼 나 한 달을 더 줘야 되잖아. 근데 마감일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인제 진짜 열받죠. 사실 이제 굉장히 열받기는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였구나. 개발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서서 마감을 시켜주는 거 개발팀의 포지션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주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주자일 수 있는 거죠. 개발자가 자빠지거나 바통을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오래 두 바퀴 뛰는 거예요. 딴 팀 한 바퀴 반 바퀴 뛸 때 우리 두 바퀴 뛴다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개발자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좋아진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경영팀에서도 예전에는 하대하다가 그게 그냥 사실 엔지니어라고 하는 포지션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까 뒤에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거죠. 개발팀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동안 개발팀이 되게 처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그런 겁니다. AI 시대에도 어쨌든 개발자가 AI의 최전선에 서게 됐어요. 좋은 직업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코드로 구현해 놨네요. 우리 계속 실습하면서 진행했던 친구죠.
앱 딜리게이트에다가 구현할 수도 있고 씬 딜리게이트에 구현할 수 있는데 지금 템플릿 디폴트는 씬 딜리게이트예요. 이게 역사상 그래요. 원래 앱 딜리게이트만 있었어요. 근데 어, 그때 말씀드렸죠. 아이패드 OS 나올 때 아이패드가 윈도우를 여러 개 띄울 수 있어요. 같은 앱에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뜰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윈도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앱에서 공유하는 스토리지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앱처럼 윈도우라는 건 다른 앱처럼 쓸 거냐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앱의 다른 화면이다라는 걸 조금 더 구조화하기 위해서 어, 이 윈도우가 아닌 얘를 씬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씬 딜리게이트가 나중에 추가됐고요. 지금은 씬 딜리게이트에서 초기화해 주시면 돼요. 특히 iOS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윈도우를 잘 안 쓰죠. 씬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단일 씬인 경우가 많죠. 많은 제품이 만들 수 있어요. 씬을 나눌 수는 있는데 결국 화면을 다 덮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 화면은 아직 iOS에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씬딜리게이트에서 그냥 선언해주면 되는 거고 씬딜리게이트의 메서드에서 받은 이 씬이라고 하는 UI 씬 정보를 가지고 이 윈도우 이걸 가지고 이게 운영 체제가 우리 화면 이거예요라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지금 아이패드에서 돌고 있는지 아이폰에서 돌고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미리 짜놓은 건데 우리가 실행 파일인데 어디에 실행될지 모르니까 윈도우를 전달받는 거예요. 운영체제한테. 그럼 받은 윈도우를 가지고 내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받은 윈도우 씬, 그러니까 요런 구성으로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뭐 화면 사이즈는 이렇고 뭐 요런 디바이스야.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실행해야 하는 윈도우를 만들어서 거기에 컨트롤러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음. 아까 그렸던 이 친구, 이 친구를 지금 이 친구를 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make key and visible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 그맥 컴퓨터에서 포커스 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메모리의 우선순위, 운영 체제가 집중해서 이벤트를 받아낼 윈도우가 나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구문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은 윈도우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make key and visible이라는 걸 마지막에 호출을 해주셔야 어, 새 창이 위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요 라인 전까지는 생성하는 시점이고 생성한 거고 여기서 활성화를 해주는 거예요. 윈도우 활성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했던 거니까 들을만 하시죠? 자, 그리고 메인 뷰 컨트롤러로 와서 뷰 컨트롤러에 뷰 디드로드가 불렸고 내비게이션 바를 셋업하고 UI를 셋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이 요 흐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가보면 요 타이틀은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에 메인 화면이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프레퍼 라지 타이틀즈는 요거 아니고 설정을 바꿔주는 그 최근 화면 있죠. 이렇게 크게 글씨 왼쪽으로 치우쳐서 크게 나오는 글씨 요런 거 보신 적 있죠? 연락처 앱도 그렇고 스크롤하면은 이렇게 위로 갖다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스크롤해서 내리면 커지고 글씨. 고 내비게이션 타이틀 설정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아까 스크롤 요 always라면은 그 스크롤이 바뀔 거예요 아마. 디스플레이 모드, 라지 타이틀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해서 요거는 그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이게 뭐 인라인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라지 인라인은 내비게이션 타이틀 디스플레이 모드인데 여기 인라인이 아니고 아마 always랑 뭐가 있지? 오토매틱 뭐 이런 게 있나? 봐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바 버튼 요거는 요쪽 기어는 톱니바퀴 이렇게 생긴 친구 나오는 거죠. 셀렉터로 이 바 버튼을 눌렀을 때 세팅 탭 그러면 세팅 탭 가면 세팅 컨트롤러를 푸시합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가 옵셔널 밸류예요. 이 앞에는 셀프가 생략됐어요. 뷰 컨트롤러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인베드 시켰잖아요. 위에서 여기서 인베드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인베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옵셔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뷰 컨트롤러에 만약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세팅 뷰 컨트롤러를 푸시해줘. 이렇게 하면 화면이 들어오죠. 세팅이. 아까 이 원래 화면에서 백 버튼이 만들어지면서 슬라이드 인투 하는 화면이 나오죠. 요 코드 한 줄이에요. 별거 없죠? 두 줄. 여기 생성하고 푸시하고 생성 푸시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진짜 별거 없죠? 여기 톱니바퀴 누른 거예요. 톱니바퀴 누르면 여기 가는 거예요. 요거 한 거예요 지금 페이지 전환.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 UI는 전환이라는 게 되게 좀 불명확하잖아요. 그 중괄호 안에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패스에서 뭐 디테일 뷰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죠? 이렇게 하면 요게 그냥 보여졌었잖아요. 어,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 좀 지우고 싶은데. 아이고. 자식. 컨트롤러 탁 토글 되는 게 잘 안 돼. 펜 나오면 이게 아예 안 되나 보구나. 네. 그래서 세팅으로 푸시하는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요 수업하고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 바 커스터마이징은 좀 사족이긴 한데 양념 그런 어떤 지금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데 바도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다고요. 어피어런스 스타일링을 하는데 시스템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텍스트 컬러를 그냥 레이블 컬러 원래 그냥 이게 저거 한 거죠. 그 다크 라이트 빔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면 글씨가 밝아지면 글씨가 어두워지고 배경은 흰색 검은색 왔다 갔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바 커스터마이징 하는 코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응? 스크롤 엣지 스크롤 이걸 꼭 줘야 되나? 어피어런스를? 어... 엣지 스크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따 제스처에서 배울 건데 요 끝에서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은 앱이 근데 스크롤 엣지 어피어런스 요 설정 뭔지 한번 봐야겠네요. 엣지 스크롤이라는 건 요건데 끝에서 잡아 당기는 거, 밑에서 잡아 올리는 거 이런 게 엣지 스크롤이죠.
안드로이드는 아직도 엣지 스크롤 잘 안 되죠. 애플이 되게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냥 스크롤하고 엣지 스크롤하고 딱 그 트리거를 정확하게 사람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건 진짜 기가 막혀요. 자, 뭐 디테일 뷰 탭 같은 경우는 지금 디테일 뷰 탭을 생략되어 있네요. 없네요. 음. 근데 이제 아이비 액션이구나. 스토리보드가 있다 치고 한 거죠, 얘는. 아이비 액션이고. 아, 어쨌든 얘도 버튼이 눌렸을 때 생성해주고 뷰 컨트롤러를 뷰컨 생성해주고. 다만 얘는 좀 다른 게 여기 뭘 했어요? 프로퍼티죠. 얘는 프로퍼티를 전달해요. 프로퍼티를 전달하는 방식인 거죠. 얘는 이 디테일 뷰 컨트롤러가 사용해야 하는 아이템 아이디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뷰 컨트롤 만들어 놓고 해당 뷰 컨트롤러의 아이디는 요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마 이 화면이 목록 화면일 수 있죠. 목록 화면이면 1, 2, 3, 4, 5, 6, 7, 8, 9, 10 8번 눌렀으면 자 8번 눌렀으니까 8번 디테일 그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떤 정보를 그 보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푸시를 건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동일한 중간에 이제 그래서 프로퍼티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가장 기본형이에요. 가장 그냥 생성해 놓고 전달하고. 다만 뭐 그 얘기는 그래도 하자. 객체 지향에서 이렇게 프로퍼티 패싱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디테일 뷰 컨트롤러라는 친구가 구성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생성한 다음에 값을 넣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안티 패턴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능하면 요 생성자 함수에서 전달할 수 있으면 제일 그러니까 한 번에 생성 초기화할 때 값도 같이 전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상은 이상이고 관습 뭐 그렇게 이게 엄청 가독성을 해치거나 성능의 저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를 전달한다. 그래서 그럼 전달받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 지금 디테일 뷰죠. 디테일 뷰. 이 디테일 뷰는 뭐 이렇게 막 세팅하고 있어요. 지금 뷰 컨트롤러 뷰디드 로드에서 이것저것 버튼 세팅들을 하고 있죠. 커스텀 뒤로 가기 이거 안 해도 돼요. 푸시하면은 알아서 백 버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닫기라고 하는 버튼으로 그냥 모양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레프트 버튼이거든요. 얘는 잘 보시면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레프트 바 버튼. 그러면 화면에 요쪽 얘기하는 거죠. 원래 백 버튼이 있던 자리 거기에 지금 닫기를 덮었어요. 이렇게 하면 닫기 버튼을 덮어 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백 액션을 구현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백 버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누르면은 이전 화면은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친구는 커스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한 겁니다. 밑에 보면 있겠죠. 그리고 툴바 아이템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 툴바 아이템즈는 툴바는 툴바가 바텀 툴바를 얘기하는 건가? 바 버튼이면 상단인데? 시스템 아이템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 3개를 엮었으니까 아마 이게 저기 아닌가? 이쪽에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나오는 게 바 버튼 아닌가? 그러겠죠? 하단으로 가는 친구인가 이거? 얇게 나오는 하단? 이거 해봐야겠다. 네, 바 버튼 툴바 아이템 추가하는 거.
또 했고 커스텀 액션 커스텀 백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저장하지 않은 상태면 얼럿을 띄우는 걸 하나 껐네요. 그러니까 백 버튼으로 바로 나가지지 않게. 얘가 뭔가 편집이 필요한 경우 너 수정했는데 그냥 나갈 거야의 팝업이 하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 로직을 하나 추가한 거고 이거는 그냥 원래 수행되는 게 이 한 줄이에요. 내가 구현하지 않아도 팝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스택 자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푸시하고 팝하고 스택 자료 구조 우리 배운 적 있나요? 일단 요 디테일 뷰 끝내고 조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세이브 버튼 얼럿을 띄우면 우리 얼럿 뷰는 한번 해봤죠? 네, 다이얼로그 살짝 띄워서 변경 사항 저장할래? 그리고 여기는 저장 버튼하고 저장 안함 버튼하고 두 개를 잠깐 저장 안함 버튼하고 저장 안함에 취소까지 있네. 세 개네 버튼이 왜 세 개지? 취소는 돌아오는 거 저장 안함은 그냥 저장 안 하고 나가는 거고 세 개네 버튼이 얘는 세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요렇게 뜰 겁니다. 다이얼로그 보시면 알아요. 취소 버튼은 스타일이 캔슬이라서 얘만 빨간색이고 취소 이렇게 써 있고 나머지는 파란색이고 저장. 디스트럭티브네 얘는. 디스트럭티브가 더 진할 텐데 캔슬은 오히려 회색종가? 디스트럭티브가 더 진해요. 빨간 진한 색인 것 같은데. 저장 안함. 디폴트는 파란색이고 액션 버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인데 이거 해보기 전에 우리 스택 자료 구조 한번 볼까요? 자료 구조를 안 본 것 같아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스택. 요게 스택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 가실 겁니다. 메모리에 넣기는 하지만 사실 메모리라는 공간이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리 공간 개념을 가지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메모리도 결국은 어떤 캐비넷 같은 거니까 이런 바스켓 같은 거니까 그 공간에 담을 때 담는 순서에 따라서 꺼내는 조건을 달리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건 이렇게 쌓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스택에 쌓으려면 이 과정이 결국 푸시라는 액션으로 일어납니다. 푸시를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료가 들어오는 거고 하나씩 쌓이게 돼요. 스택 자료 구조는. 그러면 꺼낼 때는 뭐부터 꺼내야 돼요? 블루를 먼저 꺼낼 수가 없죠? 레드부터 꺼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푸시와 팝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게 스택입니다. 그러면 스택과 대응돼서 배우는 개념이 있어요. 큐라는 개념이 있어요. 큐는 우리 큐 얘기는 가끔 한 번씩 제가 했는데 얘는 선착순 줄 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게 앞에 선착순 줄 서면 큐는 네, 이렇게 줄이 서져 있고 한 명씩 들어가는 거. 그래서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꺼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넣으면 앞에서부터 나갈 수가 있죠. 인큐와 디큐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큐 같은 경우는 사실 뒤도 뚫려 있죠. 뒤쪽도 뚫려 있어서 큐 같은 경우는 그 헤드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그까지는 그렇고 네. 큐 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 구조는 좀 그냥 이 최소한 스택과 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거는 사실 요즘은 묻지도 않아요. 이게 개발 공부하신 분은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음 리스트도 살짝 얘기해 볼까? 요것도 컴퓨터 전공 수업 중에 배우게 되는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결국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게 특정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넓은 바다에 부표를 띄워 놓은 것처럼 내가 자료를 던졌어.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되게 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내가 어디에 저장했고 어디에서 꺼내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면 특히 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어레이는 아니기는 한데 셋도 아니고 요 리스트 타입을 쓰는 자료 구조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트라고 구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UI킷에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시리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자료를 저장하는데 제일 적합한 친구고 이 자료 구조를 고안했던 이유는 옛날에 마그네틱 테이프에다가 저장했었어요. 컴퓨터 초창기에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랜덤 액세스가 되는 게 아니라 시퀀셜 액세스가 되는 자료 구조를 가졌어야만 했어요. 그 시기에는. 이해되시죠? 마그네틱 테이프에다가 이진수를 작성하려면 이게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 써 보셨나요? 여기 테이프에 아예 안 써 보신 세대도 있죠.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약간 갈색 이렇게 테이프 들어 있는 친구. 집에 어디 장롱 같은 데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0번 주소부터 뭐 맨 끝번 주소까지가 그 테이프에 이렇게 감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장한 정보가 앞쪽에서 나타났어. 뒤에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그 뒤에 써 놓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프를 몇 번 감아서 얼만큼 뒤에 자료가 또 있을 거야. 그러면 테이프를 막 감아서 그다음 자료를 찾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자료 구조가 나오게 된 건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지금 메모리 구조에서도 사실 랜덤 액세스가 가능은 하지만 결국 다음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값을 저장하는 것 뒤에 여기 값 저장 뒤에 다음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달고 있어요. 예, 요렇게 달고 있는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그래요. 예. 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메모리 어딘가에 추상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순서대로 불러오려면 포인터를 가지고 서로를 참조하고 있어야 된다. 네. 요게 링크드 리스트의 개념이에요.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시퀀셜 액세스를 할 때는 결국 포인터를 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 중간에 끼워 넣을 때는 여기에 먼저 끼워 넣을 대상을 바라보는 포인터를 만든 다음에 그 포인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주소를 나로 바꾼다. 그러니까 삽입이 쉬워요. 우리 배열 봤을 때는 배열은 이 친구들 다 뒤로 미루고 기억나세요? 끝에 공간을 만들고 배열을 다 한 칸씩 미룬 다음에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포인터만 딱 꺾었어요. 포인터 다 그대로예요. 요 포인터만 꺾었어요. 얘는 심지어 새로 생성한 거니까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서 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럼 요 포인터만 꺾으면 자료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에요. 메모리 공간을 다시 정돈하지 않아도 데이터 그러니까 이 요소 목록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쓰이는 자료 구조. 다 이거 자료 구조 수업하면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비전공자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시간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또 보고 싶은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할게요. 네, 수업은 한 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 오늘따라 약간 질문이 적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테스트 이거 실습으로 같이 해보죠. 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실습으로 같이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없으시네. 자료구조도 뭐 없어요? 자료구조 질문. 생각보다 전 정막을 잘 즐기기는 하는데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10분 쉬었다가 10시부터는 이어서